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슈 인사이트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즌 3까지 맞아서 오늘 드디어 20회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최종회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향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걸 다루는 것보다 현재 27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27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수 상에서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굵직한 부분을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현재 지수는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저는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가 이제 조만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다. 뭐가 경제 상황이. 그래서 미국도 자꾸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고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혹은 자꾸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거다. 주가도 출렁거리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짧은 기간 동안,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9개월 정도 시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떠왔어요. 정배열 구간이죠. 이 녹색선 60일선입니다. 21선 그리고 5일선. 정배열 구간이 계속 이제 이렇게 확장되죠. 그래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역배열된 이후에 언제 작년도 7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다시 정배열로 한번 올라타고 이번에 올라탔다가 다시 또 2,600포인트 여기 전후까지 지금 역배열 구간이에요. 한 번의 역배열 60일선 아래를 돌파를 못하죠. 고점으로 돌파를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출렁거리는데 이 폭이 자꾸 커져요. 출렁거릴 때마다. 만약에 이번에 아래로 들어온다면 약간의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굉장한 주식을 할 때는 V자형 패턴으로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2,900 전후에서 박스권 장세가 한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된다. 뭐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서 못 올라간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외국인이 주식을 자꾸 팔까요? 그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이고 LG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인데 매년 20% 30%씩 성장하는데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 계속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잖아요. 실적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수급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국내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 거래소 시장에서 마이너스 10조 7천억, 약 11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2월 사이는 좀 샀다가 다시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6조 5천억 정도 샀다가 추가로 최근에 샀던 거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또 추가로 4조 7천억을 더 때려서 10조 7천억에서 10조 5천억 거의 11조 원 가까이를 팔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뭡니까? 그렇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CP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 지수가 있고 소비자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빵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휘발유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생활 필수품들을. 이때 느끼는 물가 압박감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작년도 3월에 대비해서 봤을 때 이번 연도 3월은 8.5%가 상승했더라. 여기 어제 발표가 나왔죠. 그 2월 달에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 뭐 7.6%인가요? 8%인가 그렇게 올라갔었고 계속 이게 이제 이렇게 매월 발표가 나는데 계속 상승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CPI가. 이게 이제 물가 상승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주가는 이렇게일수록 인플레이션 압박감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이게 치명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CPI 지수 8.5% 상승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이 갑자기 플러스 2% 나스닥이 급등 나왔어요. 유럽도 마이너스 2%에서 보합까지 급등 나오고. 왜 그랬을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 왔다. 기존에는 5%에서 7%로, 7%, 3%에서 5%로, 5%에서 7%로. 근데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130달러대였는데 3월 달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7점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는 10% 정도까지 올라가도 할 말은 없다. 왜? 국제 유가가 90달러에서 3월 달에 130달러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물가 상승 압박감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상 국제 유가 올라간 부분을 제거를 해보니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국제 유가 빼면 오히려 2월 달보다 안 올라간 수준인데 이런 소문들이 약간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그리고 단기 2년, 3년, 5년 이걸 단기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10년부터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미국 국공채 시장 이자율이 정책 금리인 0.25%를 앞섰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시장 이자율이에요. 정책 금리는 계속 0.25죠. 이번에 3월 달에 0.25 올려서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율이 치솟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실제 20년물짜리 이자율은 20년물짜리 사상 최초로 3%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상 최초는 아니네요. 코로나 이후에 단기, 중기, 장기 다 합쳐서 처음으로 3%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요게 이제 이거를 채권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에요.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R이라고 할 수도 있고 I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시간입니다. T. 자, 어떻게 될까요? 30년물짜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2년물짜리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돈 꽂을 때 야, 몇 년 뒤에 갚을 거야? 나 30년 뒤에 갚을게. 이자 많이 받아야 될까요? 많이 받아야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갚을게. 이자 조금만 받아야죠. 누구보다? 시장 기준보다. 그래서 10년물이 기준입니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10년물, 그리고 20년물, 이제 30년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무 말 안 붙이고 미국 공채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 이 10년물을 그냥 앞에 10년물이라는 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년물, 3년물, 5년물은 단기 이자율입니다. 어차피 3월 달에 0.5%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단기 이자율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5년물이 2.7이잖아요. 어제 이게 2.8. 10년물은 2.75. 그래서 이게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2년물, 3년물, 5년물은 2.8, 2.7 이렇게 했는데 10년물, 10년물은 10년물하고 30년물은 그 아래에 있었어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기 직전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리 곡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금리 역전된다.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P는 겁니다. CPI 지수가 소비자 CPI 지수가 8.5로 발표되자마자 국제유가 올라간 거 계산해 보면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 가면서 보시다시피 2년물보다 3년물이 높게, 3년물보다 5년물이 높게, 5년물보다 10년물이 높게. 그렇죠? 2.74가 5년물 2.7보다 높아졌죠. 즉 얘는 2% 빠졌는데 여기는 4% 빠졌어요. 어제 장중에. 2.3% 가까이서 4% 빠졌으니까 0.12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휘어져 있던 국공채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됐습니다. 즉 시간이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이렇게 정배열된 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년물하고 30년물만 역전돼 있죠. 20년물이 3.10. 그렇죠? 30년물이 2.82. 이것만 역전되어 있고 사실 단기하고
235짜리하고 10년물짜리는 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3년물짜리가 30년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었습니다. 높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막상 8점으로 발표되자마자 이자율이 다 정배열돼 가면서 주식도 올라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자율 역전 현상, 즉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이렇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골든 크로스를 내고 수익률이 움직이는 이런 지점일 때마다 항상 주가에 순간적인 급락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잠깐 났다가 회복해도 원위치 되더라도 저런 역전 현상은 5년이나 10년에 한 번에 나타난다. 이번에 근데 나타났다. 문제는 언제든지 바로 저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그널이 한두 번 나왔다가 유지되는 것은 더 큰 문제지만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어요. 금리도 역전 현상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장중에 4%씩 빠졌었고 자,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이고 오늘 국내 종합주가지수에도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나 내일 만기를 앞두고 다행스럽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파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사는 시점이 지금처럼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 달러 환차익이 유지돼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자꾸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올라가면 안 되고 1,250원에서 1,100원으로,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져야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그동안 코로나라고 해갖고 돈 4조 5천억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경제 부흥한다고 해갖고 또 얼마 또 쏟아부었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 때 1조 9천억 쏟아붓고 또 2조 7천억 더 붓느냐 안 붓느냐죠. 추경 예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FRB한테 연방중앙은행한테 미국 국공채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자를 이렇게 줄 테니까 돈 좀 꿔줘. 그러면 FRB가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거죠. 달러를. 그렇죠? 그게 이걸 준 거예요. 그 돈이 얼마치냐? 9조 달러. 현재 누적된 게. 이번 코로나 때 극복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주고 또 추경 예산 1조 9천억 주고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형성된 7조 원 이상. 한국 돈으로 9조 달러면 얼마냐? 현재 환율 1,200원 곱하면 1경 800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1경 1,0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에요. 2,100조 원, 2,200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2,700, 800포인트 사이에서. 그것의 5배예요. GDP의 5배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및 GDP. 근데 이거를 이제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꿔줬던 돈 있잖아. 그 돈 갚아. 갚을 수 있는, 30년 뒤에 갚기로 했잖아. 권리가 있어요. 채권을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그럼 돈이 회수되겠죠. 근데 돈이 사이즈가 커야 안 커요? 채권을 팔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양적 긴축입니다. 매월 9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0조 원씩 하기로 했죠. 5월 달에 회의에서 6월 달부터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아요. 왜? 쏟아 부을 때는 1년 만에 다 쏟아 부었고 돈은 코로나 때문에 회수하는 건 90개월, 8년 동안 회수하겠다는 거죠. 사실 양적 긴축한다 하더라도 950억 달러씩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그거에 부응하지 못한다. 경기가 따라오지 못해요. 즉 금리도 올리고 그렇죠? 금리도 올리고 시장에서 돈도 회수하고 그럼 시장은 자꾸 돈이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그 얘기 시장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실업급여 받았었던 분들 부실채권 발행해갖고 미국 정부 돈 받아서 회사 한계 기업 유지했던 기업들이 도산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통계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이자를 올리면 얼마큼 경매가 나온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미국 정부는 5월 달에 0.5% 금리 올려야 돼. 시장 금리 10년물 국공채 이걸 맞춰야 되니까.
경기는 회복하지 못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물건은 안 팔리고 인플레이션은 왔는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확 꺼지지도 않아. 이렇게 있어. 근데 금리는 올려야 돼. 양적 긴축도 5월부터 해야 돼. 그러면 경기는 후퇴하게 되겠지. 그러면 경기 후퇴하니까 다시 돈 쏟아붓고 금리 다시 인하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올해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부도율은 계속 부도가 나고 사람들은 취업률은 떨어지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즉 아래 공포다. 네. 경기 침체. 근데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현재 지금 딱 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증시가 왜 막판에 갑자기 확 밀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줄었다는데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줄었으면 쭉 올라가다가 인플레이션이 확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 압박감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보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는 올려야 되잖아. 5월 달에 0.5. 6월 달에 0.5로 더 올릴지 0.25로 올릴지. 그래서 1% 금리까지 올라오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렇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가 않고 쉽게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 그랬을 때 금리는 계속 올리고 그리고 6월부터 테이퍼링, 양적 긴축 시작하고 테이퍼링이 아니라 양적 긴축, 달러 회수하는 거. 그랬을 때 아차하면 경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지금이 딱 지금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그래서 시장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서 정점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한다.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그랬을 때 금리를 1%, 6월까지 1% 정도 올릴 것 같은데요. 0.5, 그다음에 뭐 0.5, 현재 0.25인데 0.5월에 한번 올리고 6월에 0.25나 뭐 7월에 한번 또 올리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에는 1.5까지 올려놓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만약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경기가 후퇴 안 하고.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9개월이냐. 요 구간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사이에 지금 경계선상에 있고 그나마 주식이 다행히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런 가불론방이 치열하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박한샘은 이슈 인사이트에서 바로 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대응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V장으로 먼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형태. 즉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2650인데요. 2600 저가 깨고 깔끔하게 2450이든 2400포인트까지는 깨졌다가 다시 2600 회복, 2800, 2900. 즉 떨어지는 건 10%, 올라가는 것은 20% 저점 대비, 2400 대비 2900, 3000까지. 이게 깔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오면 한번 다 같이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반대로 인플레이션 멈췄는데 올라가 볼까? 2650에서 2700, 2800, 2900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여진다. 꺾이면 여기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꺾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올랐으니까 수익을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인플레이션 미국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금리는 계속 올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떨어지니까. 아까 미국 정부는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쉬울 것 같지는 않다. 그 얘기는 그러면 금리는 5월 달에 0.5 올리면 0.75. 그럼 6월에 0.25를 더하느냐 0.5를 하느냐에 따라 상반기에 1.25냐 1%냐예요. 금리가. 미국 정책 금리가. 그럼 시장 금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년물짜리는 또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압박감은 계속 속에. 시장 금리 정책 금리 계속 올리고 시장 금리 올라가고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렇죠. 자꾸 실업률도 늘어나고
도산이 나고 결국은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를 진입하는 거예요. 2600에서 2800이나 2900까지 갔다가 혹은 3000까지 그 사이에서 더 가려던 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그러면 여기서 멈추느냐? 안 멈추죠. 그 다음 아래로 직행이죠. 약간은 그래서 V자형 급반등이냐 혹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N자형이냐.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잠깐 그나마 여기서 지금 눈치 보는 장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는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는 이유가 국내 주식 종목들이 대형 종목들이 실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실적이에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이죠. LG전자도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그 더군다나 뭐 코스닥 중소기업들까지. 자,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봉쇄 문제로 애플부터 해갖고 테슬라까지 우리나라나 혹은 대만이나 부품 사업 다각화가 지금 이제 중국 탈출 전략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까지 가는 3개월, 6개월간 있는데 한국이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잠깐 흘러내렸다. 그러면 대형 종목들은 지금도 이미 삼성전자는 96,000원에서 66,000원이에요. 벌써 35% 빠졌습니다. LG전자는 40%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움직이면 대형 종목들,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나는 양국이겠죠. 그때는 굉장한 가격 매력,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안 왔으니까. 저는 이 구간이 이번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 휴장 부활절로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홍콩 휴장 화요일날 오전장까지 국내 증시에서 단기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8천억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대가 장중이거든요. 수요일날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지금은 약간은 위쪽 아래쪽 200포인트씩 단기로 열어놓고 여기서 단기 대응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아래로 내려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짧으면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인플레이션은 일단 잠깐 멈췄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실업률은 좀 떨어졌잖아요. 0.1% 더. 지난번에 3.4 지금 이렇게 3.5, 3.4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보통 5% 미만해도 괜찮은데. 자, 그러면 국내 증시가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 그다음 주식은 2,600 깨졌다. 그러면 2,450이나 2,400까지도 열어놓으세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추격 매도는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갖고 있는 일부 현금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그때는 더 받으셔야 돼요. LG전자, LG디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사상 최대인 것들이 있잖아요. 대형 종목, 중소형 종목들도 반도체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최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향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